네, 안녕하세요. 사전 제작 강의, 7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2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자, 위험의 변경에 있어서 2로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발악 및 항해의 지연, 이랬습니다. 딜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해 그 자체가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항해가 이제 뭐 원래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도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항구에 도착을 어느 항구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리고 목적항에 도착해서도 뭐 하역 작업이나 여러 가지 처리 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뭐 그런 작업들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발생해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딜레이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항해 개시와 항해 계속의 지연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항해 개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고 어떻게 보면 운송인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내에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항해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묵시 조건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운송을 하기로 했으면 재빨리 해야죠. 굳이 끌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내에 운송을 이행하지 않는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운송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항해의 개시의 준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선박의 항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뭐 항해에 필요한 준비라든지 선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장품, 부속품 등이라든지 뭐 승무원들이 탑승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거고요. 항해 계속의 지연은 항해가 이제 지속이 되죠. 근데 항해의 그 계속된 그 기간 내에 바로 계속되지 않고 뭐 조금 늦어지기 시작하고 뭐 항로가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뭐 이게 수행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그 항해 사업, 해상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 딜레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뭐 말 그대로 늦게 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MIA의 그 규정을 좀 살펴보면 MIA에 있어서는 이 발해나 항해의 지연 없이 운송인이 해상 운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묵시 조건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MIA 제 42조에 있는데 보험 목적물이 특정 장소에서부터 또는 특정 장소로부터 항해 보험 증권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뭐 계약 체결하는 그 시점에 그 선박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기간, 참 합리적이단 말 되게 좋아하죠. 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항해가 시작되어야 하고 개시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로와 관련해서도 2로에 대해서도 화물보험 우리가 카고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저가보험에 있어서도 ICC 협회 저가약관 제8조 운송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화물의 경우에는 하주들이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를 했을 뿐 그것에 대해서 선박의 운용이나 선박의 어떤 항해 시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화물보험,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고 혹은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보험자가 담보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MIA 제 48조에서 보면 이 해상보험증권, 항해보험증권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된 해상사업은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된다. 물론 이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 자체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이러한 것이 만약에 적법한 이유 없이 그렇지 이게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하고 그 지연이 부당했다라고 한다면 보험자는 면책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해의 지연에 있어서도 적법한 이유 없이라고 해서 적법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적법한 이유가 있다면 딜레이가 되어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항해의 지연에 있어서도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이 되고 조금 딜레이 되어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보험자가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해당이 되는데 MIA에서는 이 항해의 지연이 허용되는 사유가 2로의 허용과 그 사유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로의 허용 사유가 22번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항로를 벗어나는 2로 그리고 항해에 신속하지 않은 딜레이 이런 것들이 보험자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위험의 변경 중에 하물의 갑판적재와 한적이 있습니다. 하물의 갑판적재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변경을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선착 내에 하물을 실는 것보다 이 갑판 위에 하물이 적재되었을 때 당연히 위험률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한적 또한 마찬가지로 원래 선적하기로 했던 선박 외에 다른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험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IA 상에서는 이 한적이 뭐 위험 변경의 사유라기보다는 이제 선박의 변경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사실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뭐 컨테이너의 활용과 같이 이런 어떤 화물을 내려가지고 재선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복합 운송이나 컨테이너 이런 경우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그것이 정당한 한적이다라고 하면 뭐 그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문제를 삼아서 보험을 중단하거나 보험을 뭐 취소시키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일종의 그 운송 간행으로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판적재 한적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과연 큰 위험의 변경이냐? 그렇게까지는 보긴 힘들고 선박의 변경 정도가 예측하지 못했던 선박의 변경 정도가 큰 문제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박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박의 변경은 이거를 따로 해상 위험의 변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altera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동일성이 그러니까 동종의 위험에 대해서 이 비율이 사고가 날 수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내려가고 이런 거를 위험의 변경이라고 했는데 세상 위험의 변혁은 이 동일성이 상실됐다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카인드가 아니다, 같은 종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이해를 하자고 보면, 예를 들어서 생선이다 라고 하면 생선이 맛있어질 수도 있고 안 맛있어질 수도 있는데, 생선이 갑자기 건어물이 되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선박의 변경, 항해의 변경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박의 변경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박이 변경되는 거, 선박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박보험에서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선박이 바뀐다, 3년짜리 배에서 30년짜리 배로 바뀐다 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 보험자가 면책이 되고요. 항해의 변경, 제가 2로 설명할 때 체인지 오브 보이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로라고 하는 거는 부산항에서 LA 롱비치항까지 가기로 했고, 거기에 최종 루트로 가는데 그 최종 루트를 벗어나서 뭘 하면 그게 2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출발 자체가 부산항이 아니고 인천항이 된다라든지 강양항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도착항이 롱비치항이 아니고 샌디에고항이 된다라든지 하면 그게 항해의 변경입니다. 이 항해의 변경은 선박보험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저가보험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박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항해가 출항을 하고 나서 보험증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뭐 출발항, 도착항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는 목적지라든지 목적항이라든지. 근데 그게 갑자기 변경되어서, 임의로 변경되어서 원래 정해진 항구가 아닌 다른 항구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런 어떤 항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런 거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을 때부터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 이 MIA 제45조 규정에 요게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2로 같은 경우에는 2로라는 행위가 실제로 가다가 항로를 벗어나야 2로예요. 근데 이 항해의 변경이란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하물을, 내가 부산항에 있는 하물을 실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갑자기 항로를 벗어나서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론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원래 상대방 무역업자와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산항에 하물을 실어요. 근데 무역계약이나 보험계약상은 부산항에서 출발한 하물이 LA 롱비치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롱비치항으로 가는 하물은 너무 그 운송 운임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시애틀로 보냈어. 그래서 이게 그 내가 LA로 보내야 될 하물을 시애틀로 보내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운송인을 만나서 그 의사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사를 내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사를 내비친 거, 내가 내 화물을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라서 부산에서 LA로 보내야 되는 이 화물을 갑자기 시애틀로 가는 배에다가 화물을 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사를 내비치면, 그런 의사를 내비친 그 순간부터 뭐다? 항해의 변경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의사를 내비칠 때부터, 그런 의사를 명백히 할 때부터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자 면책이 돼요. 그래서 항해 변경은 실제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의도, 인텐션, 의사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요. 2로는 액추얼하게 실제 2로가 발생해야 2로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항해 변경과 2로의 차이. 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7주차 강의 자료에서 해상 손해를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6주차 강의 자료의 주된 내용들은 해상 위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바다에
필연적으로 바다에서 필연적으로 해상 고유 위험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항해에 부수해서 바다 위에서 불이 난다든지와 같은 해적이 공격을 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부수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든지 간에 그런 해상 위험이 결국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해상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해상 위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실제 손해가 있었다고 해서 보험자가 모든 걸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자가 담보하는 해상 위험에 의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의 결과로서 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해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가 해상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손해의 원인이 무엇이냐, 인가가 무엇이냐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험자에게 통지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러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나 근인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원칙이 근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난 손해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명백히 어떤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100의 손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A, B, C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이 A, B, C 중에 100의 손해를 발생시킨 진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을 뭐라고 한다? 근인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approximate cause라고 합니다. 근인이라는 한자어보다 영어 표현인 approximate cause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해가 편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다의 컨디션은 복잡합니다. 여러 컨디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들 중에 과연 무엇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가려내는 것을 근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것과 관련돼서 유명한 문구가 근인을 봐야 된다. 근인, 가까운 원인을 봐야 되고 멀리 있는 원인을 보지 말라. 그래서 꼭 시간적으로만 아니에요. 시퀀스가 순서대로 가지만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 중에서도 실제 손해가 100이라 했을 때 그 100의 손해를 가져다 시간 순서상의 A, B, C, D, E, F와 관련된 일들 중에 이 실제 100의 손해를 주는 진짜 원인, 진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근인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노력하고 찾는 과정들이 해상보험에서 필요로 하고 그것이 보험자가 이 손해에 대해서 담보할지 담보하지 않고 면책을 주장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담보위험과 면책 위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세상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다 무조건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한다면 사고와 손해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자료의 7주차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상손해인데요. 해상손해까지 이제 넘어왔어요. 해상손해의 개념은 말 그대로 항해 사업과 관련된 선박이나 화물이 해상 위험으로 인해서 피보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돼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상 부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해상손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손해의 범위내는 해상에서 발생된 손해도 있을 수 있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 육상 구간에서 부수대에서 발생되는 그런 손해도 있을 것이고 뭐 내수로나 이런 데서 강이나 운하나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해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을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실질적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이 실제 해상 사업에 발생된 간접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비용 손해와 관련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해상 손해의 종류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손해가 있고요. 비용 손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물품이 부서지고 박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물품이 물리적으로 상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피보험이익이 상실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비용 손해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비용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내가 목적지에 어떤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는데 500만 원이 든다라고 칩시다. 운송 비용이 500만 원인데 컨테이너가 목적지에 가기 전에 박살나면 물적 손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컨테이너 하나를 내가 보내는데 목적지에 컨테이너 하나가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평소라면 일반적인 평소의 경우라면 500만 원이면 보낼 수 있는 컨테이너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긴 했지만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들었다. 20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쉽게 말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500만 원 그 이상 뭐 1500만 원 이상 정도 발생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비용 손해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비용 손해입니다. 이게 이제 일적에 보면 직접 손해가 아니라 간접 손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배상 책임 손해도 있습니다. 배상 책임 손해는 말 그대로 뭐예요? 남한테 보상해주는, 남한테 어떻게 보면 남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내가 배상 책임을 무는, 배상금을 주는 그런 것들을 배상 책임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손해에는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전손이 있을 수 있고 분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손은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을 수 있고요. 분손은 또한 단독 훼손과 공동 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손해에는 구조비나 손해방지 경감 비용, 특별 비용, 단독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손부터 살펴볼 텐데 그 전손은 말 그대로 물품의 실체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손은 토탈 로스라고 하고요. 이 전손에는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는데 현실 전손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현실적으로 화물이 혹은 선박이 전멸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를 actual total loss, 다른 말로 absolute total loss, 절대적인 손해다, 절대적인 total loss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전선은 피보험 이익이 전멸되고 피보험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 이익이 전부 완전히 상실되어서 피보험자가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현실 전선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 전선의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 그대로 피보험 목적물, 그것이 뭐 물건이 됐든 선박이 됐든 실질적인 파손이나 멸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파손, 파괴된 거예요. 디스트럭션, 파괴된 거고, 멸실이라 하는 것은 잃어버린 거 말이에요. 로스. 없어. 물건이 완전히 빠그러졌거나 물건이 분실되어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 목적물의 심각한 성질의 상실이 있습니다. 이게 손해가 막 심해서 원래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인데 그 물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상업성이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피보험 목적물의 심각한 성질의 상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 목적물에 회복할 수 없는 점유의 박탈도 있어요.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뺏긴 거죠. 뭐 그것이 뭐 군사적인 적대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억지와 억류를 당한 것인지 납포를 당한 것인지 포획을 당한 것인지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지배력을 완전히 영구히 상실한 상태가 됐을 때 현실 전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건 이제 선박에서만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선박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상당 기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경우에는 미싱 십이라고 해가지고 선박의 현실 존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한국 상법에서는 선박의 존재 여부가 2개월간 뭐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다 이러면 행방불명 선박이 된 것으로 봐서 행방불명 선박의 경우에는 이것을 현실 존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존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추정 존선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존선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이 추정 존선의 경우에는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합니다. 토탈 로스를 구성한다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추정 존선은 현실적인 전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의 정도가 심각하여서 이 화물을 본래의 효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손해가 정도가 심각해서 그 손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복구를 했을 때 복구 비용을 들였을 때 오히려 시장 가격을 초과해서 현실적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좀 쉽게 얘기를 하면 100원짜리 물건이 있어서 파손이 됐는데 그 100원짜리 물건에 대한 파손이 있고 그것이 엄청 큰 손해가 있었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120원이 들더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새 물건 새로 사는 게 훨씬 싸죠. 그러면 그냥 물건이 완전히 실질적으로 전멸했거나 없어졌다, 박살났다라고 보는 게 더 낫잖아요. 수리비가 120이고 새로 사는 게 100이라면 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비용이 오히려 시장 가격을 초과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 존손과 경제적으로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그 가치의 상실이 너무 커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복구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실제 전손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그냥 현실 전손과 동일하게 전손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다른 몇 가지 해상보험에만 있었던 고유한 그런 제도와
동일하게 해상보험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손해보험에 없어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에도 당연히 없고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쪽에도 없어요. 해상보험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손의 종류를 해상보험에서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굳이 비교를 해보면 현실전손은 사실적인 전손인데 추정전손은 사실적인 전손은 아니다. 사실적인 전손은 아니지만 이 사실적이지 않은 전손을 법률적으로라도 전손처럼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정 전손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첫 번째,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상실을 했어요. 이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보험 목적물의 보험 가액을 초과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선박이다 라고 하면 선박이 똑같은 케이스고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요. 선박이 보험 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되거나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을 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초과될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가 추정 전손이고요. 그리고 화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화물이 보험 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되어서 이를 수선하는 비용과, 화물은 또 뭐예요? 원래 이 화물은 국제 운송을 통해서 출발항에서 목적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건 내지는 수선 비용, 그리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시 운송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을 합계를 딱 고려해 봤을 때 그냥 화물에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다 추정 전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정 전손이 제가 앞서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 전손의 경우에는 실제 현실 전손이 발생하면 그 현실 전손이 발생한 것 그 자체가 바로 현실 전손이고 전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보험자로부터 사고의 원인 결과를 따져서 타당하다면 전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현실 전손을 위해서는 어떤 뭐 통지나 뭐 이런 의례적인 행위만 있으면 되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실제로 현실에서의 전손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추정 전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전손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전손으로 처리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손이 아닌데 전손처럼 처리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손이 아닌데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전손처럼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추정 전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추정이 되느냐? 뭐 안 되겠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현실 전손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추정 전손은 뭔가 이거를 서류상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전손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로 할 겁니다. 뭐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뭐가 뭔데? 이게 바로 위부라는 거죠.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추정 전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의 물건이 가치가 있는데 99를 상실했어요. 1만 남았어요. 100 중에 1만 남았어요. 근데 1이 남았기 때문에 현실 전손은 아니에요. 액츄얼 토탈 로스는 아닌데, 사실 100을 잃어서 0이 남으나 99를 잃어서 1만 남으나 0이나 1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1만 남은 사람도 이거를 추정 전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추정 전손으로 안 만들면 굳이 따지자면 100 중에 99를 잃고 1이 남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탈 로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토탈 로스가 아닌 거예요. 1이 남았기 때문에. 그럼 그 1이 남은 거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분손입니다. 뒤에서
분손을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분손이 부분의 손해, 아주 작은 부분의 손해가 아니라 부분의 손해인데 저 부분의 손해가 아주 작은 부분의 손해만 분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부분의 손해도 분손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이 있었는데 여기서 1을 잃었어요. 99가 남았어요. 그럼 1은 아주 일부분의 손해죠. 이것도 분손이고요. 100이 있었는데 99가 날라갔어요. 1만 남았어요. 99가 날라갔다는 건 대부분의 손해가 났죠. 이 대부분의 손해도 분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의 손해든 대부분의 손해든 전손이거나 전손은 완전히 0이 된 거죠. 그리고 화물이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운송을 마친 거는 100이죠. 이 0과 100, 그 해상보험에서는 0과 100은 다른 거고 이 0과 100을 뺀 요 중간 부분을 항상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손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손이 아주 작은 부분의 손해만 분손이 아니란 거예요. 큰 부분의 손해도 분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00 중에 99가 날아가고 1이 남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정 전손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그냥 분손으로 처리돼요. 부분적 손해로 처리가 돼요. 99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99를 날리고 1만 남은 상황이 억울해서 0만 남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추정 전손이고 그걸로 만드는 그러니까 분손, 대부분의 손해가 발생해서 1만 남은 이 분손을 추정 전손으로 만드는 행위가 위부입니다. 위부라는 걸 해야 돼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를 해야 됩니다. 위부를 하지 않으면 분손이 추정 전손이 되지 않습니다. 자, MIA 제61조 규정입니다. 추정 전손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파셜로스, 분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에서 99가 날아가고 1이 남았는데 보험자로부터 그냥 분손으로서 99 날아간 거에 대한 비율로 보상받으면 가능하다.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을 위부 어벤던먼트를 하면 그 손해를 뭐처럼 현실 존손의 경우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 말이 있죠. Actual Total Loss로 treat 처리한다. 이 손해를 현실 전손처럼 처리해 줄 수 있다. 뭘 하면 어벤던먼트를. 그게 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될 것인데 위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추정 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한 행위인데 이 추정 전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이게 위부예요. 자, 100이 있었습니다. 99가 날아갔어요. 나한테 1이 남았어요. 나 이 남은 1을 어떻게 갖고 있느니 0이 된 사람과 0만 남은 사람처럼 나도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현실 존손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남아있어요? 현실 존손인 사람은 100에서 0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나는 100에서 1이 된 거기 때문에 99가 날아가고 1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현실 존손처럼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현실 존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100에서 0이 된 사람이 보험자로부터 받을 보험금 100입니다. 근데 나는 1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을 받아버리면 얼마가 되죠? 나 1 남아있는 상태에서 100을 받으면 101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손보상의 원칙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보험 사고가 났는데 내가 100에서 99를 잃고 1이 남았는데 1 남은 거 외에 내가 100의 보상을 다 받아버리면 이게 101이 돼버리잖아. 그럼 100을 초과하죠. 보험 사고가 나서 이득이 된 거죠. 이거 실손 보상의 원칙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1 남은 거 있죠. 1 이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자한테 준다. 보험자한테 넘긴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럽시다. 이렇다고 치자고요. 자, 100에서 99가 날아가서 1이 남았어요. 이걸 분손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뭐 모르긴 몰라도 피보험자한테 이 날아간 99만큼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전손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손의 경우에 그 보장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냥 이 사람이 분손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99를 주는 경우와 갑자기 이 사람이 1이 남아있는데 그 1을 자기 보험회사한테 주겠대. 그리고 100을 달래. 저 남아있는 1을 나한테 주고 피보험자가 자기한테 100을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분손으로서 99를 주나 1을 받고 100을 주나 똑같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근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훨씬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봤을 때 그냥 100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 추정존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1이 남아있고 99를 받았다. 그럼 99로 새 물건을 살 수가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 1 남은 거를 수리를 하든지 뭐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조금 남은 1을 포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100을 받으면 이 100을 들고 새 물건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 분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분손으로 처리하는 게 피보험자가 판단했을 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피보험자는 자신이 추정 존손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위부를 하고 추정 존손으로 처리해도 되고 위부를 하지 않고 그냥 분손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인 거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피보험자가 위부를 주장을 해서 남은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고 전손보험금을 요구하나 아니면 그냥 부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나 뭐 똑같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뭐 보험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 남은 물건에 대해서 이거를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반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사용할 수 있거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런 문제들이 심도 있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남아있는 1의 소유권을 넘기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전손보험금을 받아온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왔을 때 1을 포기하고 100을 받았기 때문에 실손보상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한다. 자, 100에서 1이 됐어요. 99가 날아갔어요. 그 1을 포기를 하고 내가 100을 받아온다. 오케이. 근데 제3자의 구상권은 뭐냐? 내가 그 99를 잃어버린 손해를 일으킨 나에게 피해를 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해를 제공한 사람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보험에서부터 보험금을 100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손해를 처음 끼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또 100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내 손에 있는 건 200이 되죠. 사고 나니까 돈 벌었네.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험자에게 포기해야 된다. 왜? 이걸 통해서 뭘 한다? 실손보상의 원칙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 일에 대한 권리와
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고 나는 보험자로부터 사고 이전의 피보험 이익, 보험 가액, 그리고 계약에서 보험 계약에서 체결한 보험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받고 나는 손을 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부가 되려면 제3자에 대한 구상권도 같이 넘어간다. 물론 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넘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위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뒤에서 설명하게 될 대위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잔존하고 있는 이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포기를 하고 내가 포기하겠다 이거야. 포기하고 넘겨줄 테니 현실 존손에서 일어난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위부라는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부라고 할 때는 영어 표현으로 abandonment라고 하는 거죠. 위부는 그러면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느냐? 가장 먼저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위부를 피보험자가 했을 때 제가 앞서서도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원칙대로라고 하면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위부를 하고 보험자는 승낙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분손으로 처리될 것들이 추정 존손으로 처리돼서 존손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아서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해야 의사가 합치돼야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추정 존손이 성립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보험자가 이를 거절하게 되면 분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자도 각을 봐야죠. 보험자도 각을 보고 피보험자가 1 남은 걸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1이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거를 바다에서 인양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뭐 기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험자도 각을 보고 위부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요런 상태 있죠. 요런 상태. 7번 슬라이드에 있는 요런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 현실적인 전손처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면 복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추정 전손 사유가 있을 때만 위부를 할 수 있고, 이 위부라는 어떤 형식적 행위를 통해서 추정 전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부를 주장할 수 있는, 추정 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뭐 1만 남았다든지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사실관계에 의해서 내가 위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는 형식적 행위를 통해서 추정전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전손이 되려면 추정전손 사유 발생, 위부의 승낙, 추정전손 성립, 전손보험금 지급, 이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부는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은 뭐 요거는 위부하고 저거는 위부 안 하고, 위부를 하는데 조건 달거나 뭐 기한을 달거나, 무조건 내 포기, 말 그대로 포기, 나 남은 거 이거 다 포기할 테니까 몰라, 나는 다 싫어, 가져가, 나 그냥 전손보험금 줘, 나 이거 손 놓을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조건 달면 안 된다. 기한으로 하면 안 된다. 나눠서 하면 안 된다. 보험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해야 돼. 통째로. 그래서 위부는 보험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눠서 이거는 위부하고 이거는 포기하고 요거는 포기 안 하고, 그럼 그건 제대로 포기한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쭉 추정 전손과 위부에 대해서 이 영상 강의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반은 포기하고 반은 포기 안 하고 이러면 느낌이, 그게 포기한 건가 싶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기할 거면 확실하게 포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 달지 말고 나누지 말고 포기해야 된다. 위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위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피보험자가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통지를 해야 되고 이 통지하지 않으면 이런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분손으로 처리됩니다. 이 위부의 통지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뭐 무조건 위부 이런 의사가 딱 드러나면 뭐 어떤 단어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부를 할 때는 이게 걷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그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실제 사고는 한 50%밖에 안 일었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나 이거 위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까 됐을 때 위부의 통지를 하고 추정존손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추정존손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신속하게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판단의 영역인 거죠. 피보험자가 판단을 해서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부의 통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는 뭐 어떻게 되느냐? 보험자가 위부의 승낙을 안 했다 이랬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추가적인 피해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위부를 했는데 위부가 받아들여지면 존손보험금이 나가는 것이고 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하면 돼요. 분손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위부를 당연히 피보험자는 통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사인 거고 자신의 권리인 거고 보험자가 이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당연히 보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행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의 통지에 대해서 위부에 대한 어떤 승낙을 하는 것은 뭐 이것 또한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침묵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무로이나 이런 수업에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뭐 의사 표현을 하는데 행동으로서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는 그 어떤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승낙이라 이런 것들로 보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를 했고 보험자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걷어들일 수 없습니다. 위부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무조건적이고 나누지 않고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위부를 했을 때 저쪽이 거절은 할 수 있어도 이쪽에서 위부를 한 거에 대해서 취소, 특히 저쪽이 승낙을 했다라고 한다면 위부는 취소되어질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청약과 같은 개념입니다. 던졌을 때 받아들이면 걷어들이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자, 위부를 했을 때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부의 통지 시기와 관련해서는 뭐 한국 상법에서는 위부 발생 사유를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MIA는 지체 없이 통지 뭐 이런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유효한 위부가 있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목적물에 잔존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어떤 일체 이익과 거기에 부수하는 소유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에게로 넘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피보험자는 현실 전손과 동일하게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집니다. 상법과 MI, 한국 상법과 MIA가 이 위부에 대해서, 위부 행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국 상법에서는
위부를 피보험자의 단독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험자의 승낙 없이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MIA에서는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 상법에서는 규정이 이렇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 해상보험의 중거법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MIA는 보험자의 승낙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박을 위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선박보험에서 아직 우리가 선박보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선박보험과 관련된 이슈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선박에 있어서는 운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박이니까 선박 그 배 그 자체도 재산 가치가 있지만 그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착을 안전하게 했을 때 그 수화인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운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선박이 가다가 사고가 났고 추정전손이 되었고 위부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목적지에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화물의 수화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운임은 이 경우에 누구에게 귀속하느냐? 당연히 보험자에게 귀속합니다. 왜 귀속할까요?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선박을 가지고 있어요. 선박에 화물을 잔뜩 실었어요. 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하면 화물을 내려주고 운임을 벌어들여요. 근데 부산항에 들어오다가 침몰이 됐어요. 그래서 추정전손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위부를 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그 선박 그 자체, 그 선박 안에 있는 화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다 넘겨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당장 그 화물 그 자체도 피보험자에서 보험자로 권리가 넘어가지만 그 화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들도 다 같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물이 만약에 안전하게 그 중에 건질 게 있어가지고 목적지까지 끌고 와가지고 화물의 운송을 마감했다라고 하면 그 화물의 수화인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운임은 누구 것이 된다? 보험자의 것이 된다. 보험자가 모든 권리를 이전 양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부의 효과의 또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전선과 추정전선, 그리고 추정전선은 사실 추정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정전선을 만드는 형식적인 행위인 위부를 잘 공부를 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부까지 중간고사 범위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로는 강의 7주차 강의 자료 12번 슬라이드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뭐 오프라인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중간고사 범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기말고사 범위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먹을 거냐 저녁에 먹을 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주간에는 화요일날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고 목요일은 중간고사 주간이니까 별도의 사전 제작 강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중간고사 주말 이용을 해서 이 사전 제작 강의나 오프라인 수업을 촬영한 영상들을 총 동원하고 복습을 해서 중간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 네, 마칠게요.